안녕하세요. G7 정호진 이소은입니다. 저희가 이제 5월 26일부터 국토순례를 가는데 저희가 이렇게 국토순례를 가는 이유는 이 땅을 위해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남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순례를 가기 전에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북한의 기독교 박해 등을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북한의 역사와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먼저 알려드리고 북한의 역사를 알려드린 뒤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인 북한의 기본 상식과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 뒷부분인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이소은 학생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북한을 그대로 북한이라고 알고 있지만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의 수도는 평양이고 평양은 서울특별시의 3배 크기 면적입니다. 북한의 전체 면적은 약 120만 540제곱킬로미터이고 북한의 인구는 2023년 기준 2,642만 명으로 남한의 반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북한의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입니다. 북한의 국긴 인공기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이라는 한 정당만이 나라를 이끄는 곳입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지도자 및 독재자로 있습니다.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라는 말은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뜻인데요. 김일성과 그의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에게 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믿고 모든 일을 자기들이 다 해결해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 생각은 김일성 주석이 처음 만들었고 북한 사람들은 이 사상을 통해 나라를 운영합니다. 북한 경제, 즉 돈과 물건을 만드는 일을 정부가 모두 계획하고 관리합니다. 보통 공장이나 농사에 힘쓰며 나라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운 편이고 시장이라는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제한적으로 열려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정부가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대를 아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군대가 강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과 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란 아주 강한 힘을 가진 무기로 북한은 이것을 통해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20몇 년간 기독교 박해 순위 1위를 기록한 나라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기독교와 신자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1945년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소련군과 미국군이 한반도를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소련은 북쪽에, 미국은 남쪽에 있었습니다. 1948년에 북한은 정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시작되어 남과 북이 큰 싸움을 벌였고 이후 지금까지 분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친구처럼 지내지만 미국이나 한국, 일본과는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때문에 여러 나라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란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특정 행위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맨 처음 수령은 김일성이었고 1945년 12월 17일부터 다스렸습니다.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의 사망 이후 북한의 수령은 김정일이 되었습니다. 김정일은 2011년 12월 17일에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 다음에 지금의 북한의 국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북한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분단되었는지 그리고 분단된 후에 북한의 역사, 북한의 독재체제 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역사에 대해 알려면 우리나라의 역사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며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므로 36년간 일본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는데 이 전쟁에서 짐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를 전부 해방시키게 되는데
이때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했는데도 소련군이 계속 한반도 북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국군이 자리 잡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38도라는 선을 경계로 삼았습니다. 소련군은 빠르게 강원도 원산을 지나 8월 24일에는 평양까지 점령했습니다. 8월 26일 소련의 스탈린은 마음대로 38도 선을 공식적으로 막아버렸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군은 9월 8일 인천에 상륙해 9월 9일부터 38도선 아래 지역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조선 총독부라는 일본이 세운 기관은 소련군이 경성을 차지할까봐 걱정해서 여운형이라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사실 이건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운형은 8월 16일에 정치범들을 모두 풀어주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소련군도 8월 18일 함경북도 청진시를 차지했고 그곳에 있던 정치범들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8월 20일이 지나도 소련군이 더 오지 않자 조선 총독부는 미국의 거짓 정보를 흘려 조선 사람들이 일본을 괴롭히고 소련 편을 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남한을 신뢰하지 않고 엄격히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미군은 3년 동안 군정을 했고 이때 에치슨 선언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 선언은 1950년 1월 미국의 국무장관 딘 에치슨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발표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한국이 방위선에서 제외되었지만 나중에 한국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해 북한의 적화 통일, 즉 공산주의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막게 되었습니다. 북한 한국전쟁을 미국이 남한을 부추겨 일으킨 전쟁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였고 많은 한국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1944년 8월 여운형은 일본이 곧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국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망하자 1945년 9월 6일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즉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던 조직의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우익 및 보수 사람들도 참여를 거부해서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전국 각 지역에 인민위원회라는 소규모 행정기구를 만들어 일본 경찰이 쓰던 무기를 빼앗아 자치와 치안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주적 독립 노력은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조선인민공화국과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친미적인 우익 인사 위주로 정권을 세우게 했습니다. 소련은 북쪽에서 직접 군정을 하지 않았지만 인민위원회를 공산주의 성향으로 바꾸고 김일성을 계속 지도자로 키웠습니다. 1945년 12월 16일 미국, 영국, 소련은 전쟁 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새 나라는 한반도의 민주적인 나라를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최대 5년 동안 공동으로 신탁통치, 즉 다른 나라가 잠시 나라를 관리하는 것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 국민 사이에서는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 일었고 많은 사람들이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미소공동위원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냉전, 즉 미국과 소련이 서로 맞서던 시기의 영향으로 힘겨루기가 계속되어 한반도에는 남북 각각 다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으로 넘겼고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 모두 총선을 하도록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북한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소련은 이 결정을 받아들였고 이로써 남북 분단은 더욱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는 각 나라에서 남쪽은 대한민국이,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1950년에는 6.25 전쟁이 터져 약 3년 동안 지속되었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올해 즉 2025년은 남북한 분단 77주년이자 6.25 전쟁 75주년입니다. 김일성 정권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해 수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8월 25일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9월 2일부터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어 헌법을 정하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체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주체 사상에 대해 북한의 김일성이 1967년 1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내위 정책의 기본 방침, 정치 면에서의 자주, 경제 면에서의 자립, 국방 면에서의 자위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를 통하여 김일성의 지배체제가 한층 강화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주체 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 스스로 자기 삶과 자기 나라의 일을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체 사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기 운명을 이끌어 나갈 힘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부분에 적용됩니다. 북한은 이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길을 가려 합니다. 즉 정치, 경제, 군대, 문화 모두 사람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에서는 겉으로는 인민이 주체라고는 하지만 세습된 수령이 있어서 주체 사상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김일성을 가장 숭배하고 따라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을 마치 하나님인 듯 섬기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은 북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키워야 한다고 믿게 해줍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치 체제와 군사, 경제 운영 모두 주체 사상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주체 사상은 북한을 이루는 북한의 핵심 사상입니다. 북한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서로 통일되지 않고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수원 학생이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려면 공산주의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재산 및 생산수단의 사유를 부정하고 자본주의의 붕괴, 계급투쟁 등을 주장하는 학설 및 그 운동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더 쉽게 설명하자면 공산주의는 돈과 재산을 나누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자는 그런 사상이에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없애려고 하며 자본주의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경제체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목표를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기 위해서 빈부격차를 없애려고 해요. 두 번째는 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많이 일을 해도 적게 일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공산주의가 공평하고 좋은 것 같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목표와는 거의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공산주의의 체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노력해도 보상이 다 똑같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려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줄어들 수 있어요. 또 나라가 모든 것을 정해서 자유를 억압할 수 있고 독재 체제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바라보자면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산주의의 사상은 그냥 이상적인 것에서만 그치게 되어 있어요. 도리어 국가가 모든 것을 정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자유나 그런 권리를 억압하고 나라의 발전을 제한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산주의 체제의 특징 몇 가지를 말해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산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땅, 공장, 건물 등의 모든 재산을 개인이 소지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국가가 소유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농장을 만들어도 그것을 자기가 가지지 못하고 나라한테 그것을 줘서 그 농장은 나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북한의 고위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민들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집도 불편한 데서 살고 먹을 것도 부족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반면에 김정은과 그 주변의 고위직 사람들은 좋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나라가 모든 재산을 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줘야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돈과 재산들을 그 고위직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가고 일반 사람들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물건을 얼마나 만들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도 모두 개인이 아닌 국가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주민들은 그 국가의 결정과 지시를 따라야 해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
없다는 것과 권력이 일부에 집중된다는 특징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북한에서의 자유의 제한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여러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데 표현, 종교, 선택의 자유 등이 그중 몇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의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부나 지도자를 반대하는 그런 비판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하면 그것이 큰 범죄로 간주되어서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김정은을 비판하거나 지금 북한의 그런 정부 체계에 대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조차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거나 강제노동이 심하면 사형까지의 큰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언론이 국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보도가 없고 외부의 뉴스나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사람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다른 외국의 문화를 접하다가 그게서 적발된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의 자유입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를 억압하고 있고 혹은 김정은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많은 것에서 제한을 받고 종교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강제 노동이나 수용소에 보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동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탈북이 금지되어 있고 북한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억압입니다. 개인의 사생활도 철저히 검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등이 다 국가에 의해서 철저히 감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 선택의 자유입니다. 누구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그리고 어디에서 살지도 자기가 선택할 수 없고 심지어는 누구랑 결혼할지도 자기가 선택할 수 없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세습 독재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습 독재란 한 인물이나 가문이 권력을 장기간 독점하며 그 권력을 아버지부터 아들 등 가족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독재 형태를 말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독재 정권 유지와 권력 독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습 독재란 권력을 가족 안에서 대물림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북한은 이 세습 독재를 잇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사람이 지금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렇게 세 사람이 다스리는 것을 3대 세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김일성의 손자이고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지도자와 독재자로 있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권력이 가족한테로 상속되어 정치적 경쟁이 없어지고 독재자는 국가와 사회를 완전히 통제하게 됩니다. 세습 독재의 특징은 그 한 가문의 가족이나 친척들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변화 없이 유지하기 위해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등 그런 반대 세력을 억압하거나 제거하는 행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세습 독재 곧 권위를 대대로 손자에게 아들에게로 물려주면 그 결과들은 첫 번째는 권력의 집중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유로운 투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권력이 여러 사람에게 균일하게 기회가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에게만 집중되면 독재 체계가 일어나기 매우 쉽고 이것은 부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지도자는 국가나 그 국민들을 위한 그 국민들의 이익이 아닌 자기와 자기 가족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이나 정책이 억제가 되고 이것이 심하게 되면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내는 사람들을 국가와 정부에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처벌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일반 국민들은 정치적 자유가 없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처해 있게 됩니다. 이것은 북한의 목표와 반대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나라가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성장하지 못하면서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와 세습 독재가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재산이나 소유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국가가 소유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나눔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세습 독재 체제를 통해 권력이 한 가문에게만 집중되면서 권력자와 그 주변의 고위직만이 혜택을 보고 일반 주민들은 여전히 빈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국가가 철저히 통제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의 소유이고 경제 계획도 국가에서 결정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위층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원들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농장 등을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모두 국가 소유이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직 고위직 사람들만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독재와 공산주의 체제가 결합되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대로 여러 가지 자유의 부분에서 억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정치적인 부분, 언론의 부분, 개인의 부분,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자유가 억압되는데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특히 북한의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하면 큰 범죄로 간주되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와 세습 독재가 결합된 정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이념에 따라 모든 것을 국가가 소유하고 평등히 나눠주기 위해 계획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로 일반 사람이 아니라 고위직과 권력자들에게만 권력이 쏠리고 특권을 누리고 일반 시민들은 아직 빈곤하게 살고 많은 부분에서 억압받는 현실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북한은 김정은 일가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며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억압이 계속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에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북한의 역사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앞으로 참고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더 알고 우리나라와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5월 말에 있을 국토순례 때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걷고 중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